노동정치 사람 정책위원 유현식 동지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내일 하루 열리는 그 청문회 때문에 지금 이제 전국이 난리인데요. 좀 안타깝죠. 제가 지금 어디 가면 취업을 한번 해보려고 여기저기 막 했는데 제 경력을 증명해줄 곳이 다 사라졌어요. 처음에 다니던 공장은 벌써 옛날에 망해가지고 살 수도 없고 가장 오랜 경력을 두고 있었던 당은 국가로부터 이 날아가는 바람에 국가가 날려버리는 바람에 지금 어디 가서 경력 증명을 받을 수도 없고 중간에 있었던 단체들은 다 유야무야 다 사라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이제 어떤 분들은 없는 경력도 다 만들어내서 하더라고요. 좀 이게 사실 한국 사회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 문제인데 그동안 자꾸 감춰져온 게 아닌가 싶죠.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핵심이 됐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여기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검찰이 한참 지금 뒤지고 있잖아요. 검찰 한참 뒤지고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당사자 본인이 범죄 혐의 사실이 드러나서 기소가 될 사건들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볼 바로는 없습니다. 없고 자제들도 마찬가지고 부인이나 이제 가족들 중에 사모펀드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뭐 운동학원 문제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후보자를 감싸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뭘 잘못했냐고. 다 합법인데. 그죠? 다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핵심은 그 법은 누가 만들었냐라. 그 법은 누구의 이해에 복무하고 있냐. 도대체 왜 만들어 놓은 법이냐. 그런 입시 제도,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법규들 따지고 보면 아무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은 합법이 성립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느냐? 합법성은 그대로 정의와 이퀄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더 들어가서는 결국 이 사회의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되는데 모든 질서는 결국은 제도화로 귀결이 되잖아요. 법으로 귀결이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제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그 사회의 보편적인 어떤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은 언제나 지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고 편향이 없는 것처럼 몰계급적인 것처럼 보이고 다들 아시죠? 근데 어쨌건 그 법은 사실은 만든 사람의 이해에 복무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데 그 법은 어디서 만드는가? 그렇죠. 법은 의회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지방자치가 연방제 국가들처럼 완전한 이 분권형 자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 사회는 중앙정부에 지방정부가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국회를 이렇게 흔들어서 법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이 대통령제에서는 정부가 법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대통령만 가지고 있지만 정부 부서가 법안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부 부처가 다 법안 내죠. 다 들고 가서 만들었죠. 아주 형식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갖다 냅니다. 사실 정부 입법안이 의원에 의해서 이제 발의가 돼요. 그런데다가 재정도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돈을 얼마만큼 내려보내겠다. 그 지방정부에 조부금 얼마 보내겠다. 그거 가지고 지방정부가 싸워요. 지방정부는 우리 동네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더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중앙정부는 자꾸 말을 안 들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방정부를 좁니다. 어쩔 수 없어. 말을 들어야 되잖아. 우리나라가 사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이 된 게 몇 년도부터 혹시 아세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 해방이 우리가 45년도에 됐고 헌법이 48년도에 만들어졌고 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방자치가 규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식적으로 시행이 된 거는 94년부터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짧죠. 근데 그나마도 안 하려는 걸 갖다가 이제 억지로 하게 만들어 놓는데, 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억지로 하게 만들어 놓는데, 물론 이제 이승만 정부 때부터 좀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던 걸 갖다가 완전히 발목을 잡은 게 누구냐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이제 61년도에 쿠데타를 일으키죠. 62년도에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이게 박정희 헌법을 쿠데타 헌법을 만드는데, 이들이 쿠데타 헌법을 만들어 놓고서도 지방자치 규정은 그대로 존속을 했어요. 헌법에 존속을 했는데 안 했죠. 계속 미루다가 결정적으로 어디서 이제 이 칼부림을 하느냐면은 72년도에 유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0월 유신? 박정희가 저지른 10월 유신이 있었습니다. 이 유신을 하면서 유신 헌법을 만들죠. 이게 참 배경이 재밌는 게, 그 직전에 같은 해요. 72년도에 북한하고 7.4 남북 공동 성언이라는 걸 냅니다. 평화 이렇게 살자, 뭐 통일을 뭐 이렇게 준비하자, 우리 민족이 최고다, 양측이 다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 사회에서는 이 북한하고 이거 화해가 되겠구나. 그때가 72년이니까 전쟁 끝난 지 20년이 안 될 때죠. 전쟁이 53년도에 끝났으니까. 53년도 7월 27일 날인가 끝났죠. 근데 이제 그 7월 4일 날 20년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그런 어떤 평화선언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평화적으로 뭔가 되길래나 보다고 남북 민중들이 다 이렇게 기대 부풀어 있었는데, 10월 달에 남한에서는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터뜨렸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최초로 주체헌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7.4 공동선언이라는 게 남북 정권이 공히 합작을 해가지고 남북 민중들을 다 기만한 거예요. 이들은 통일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만들어낸 정작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유신헌법을 만들었는데 유신헌법에도 보면 지방자치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본문에 들어있었는데, 부칙 10조에다 뭘 집어넣냐면은 지방자치는 남북 통일되기 전까지 못한다라는 그 부칙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통일할 생각이 없어요. 통일할 생각이 없는데 통일된 다음에 지방자치 하겠다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 밑에다. 이게 완전히 기만적이죠. 물론 유신헌법 자체가 한국 헌정사에서 이건 뭐 거의 시수선 오명으로 남은 그 헌법이긴 한데, 자 이렇게 됐는데, 전두환이가 80년에 5.18 광주에서 민주항쟁하던 우리 시민들을 학살을 하고, 그리고서 또 자기 이제 그 신군부 헌법을 만듭니다. 그 신군부 헌법에도 밑에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은, 지방의회는 지방 재정 자립도가 진척되는 걸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꽉 쥐고 흔들죠. 돈을 제대로 안 내보내요.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생각이 없으면서 부칙에다가는 재정자립도의 정도를 봐가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딱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는 이 군사정권은 지방자치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이것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오늘 얘기하는 지역정당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62년도에 그 박정희가 만든 쿠데타 헌법 체제 하에서 박정희가, 그러니까 쿠데타를 했죠. 61년도에 쿠데타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정치 활동을 못하게 다 막아버립니다. 정당들 움직이지도 못하게 다 막아요. 정치인들 무슨 부정부패 정치인들 잡아 뭐 한다 뭐 이러면서 부정부패 일소한다 그러면서 깡패랑 같이 취급을 해버렸죠. 야당 정치인들. 그러면서 지들은 이제 은근히 공화당 만들고, 그래놓고 박정희는 옷을 벗습니다. 군복을 벗어요. 군복을 벗고 눈물을 흘리면서 언론에 나오죠. 다시는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해서 이제 지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이 필요하니까 만든 게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인데 이 공화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정당법을 만듭니다. 그 정당법에 바로 오늘날 우리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정당법의 모체가 돼요. 이 정당법이 사실은 이렇게 강력하게 정당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국가가 규제해 놓는 이러한 형태의 정당법을 한국 사회에 등장시킨 게 바로 박정희입니다. 근데 이게 6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올해가 지금 2019년이죠. 2019년이면 62년이면 지금 50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죠? 조금 있으면 60년 되죠. 그동안 이 정당법은 오히려 점점 강화됐어요. 점점 강화되면서 다른 그 정치관계법 중에서도 최악의 악법들이 있는데,
이게 정치공익법 3종 세트라고 정당법하고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근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 공직선거법의 원료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이제 발흥하기 시작할 때 만들어졌었던 일본 공직선거법하고 그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이거를 박정희 시대에 들어와서 이승만 정부 때도 이렇게까지 악질적인 공직선거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박정희 들어와가지고 경락법 바꾸면서 공직선거법도 계속해서 강화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점점 더 강화돼요.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오히려 더 강화됩니다. 일본이 그런 형태의 공직선거법을 만들었었던 배경이 뭐냐면은 이 군국주의가 발호를 하면서 천황이 강로들과의 싸움 속에서 이게 그 한 몇천 년 만에 진짜 천황이 실권자가 되는 이 기회를 잡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부한테 흔들리는 코섭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천황 주변에 있었던 군국주의자들과 천황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장래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야당 세력들, 민주화 세력들 억누르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일본은 공산당을 비롯해가지고 좌파 세력들이 굉장히 이 세력을 얻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선거 운동을 하려면 허락을 받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함부로 가서 얘기하지 못해. 그 잔재가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호별 방문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못 찾아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것들을 아주 그런 것들만 다 받아오죠. 또 아시다시피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의석이 많은 정당부터 이제 받도록 그렇게 지금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법 세 가지가 다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역정당 운동과 아주 밀접하게 가장 크게 이 관련을 맺고 있는 게 바로 정당법인데, 지금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다 이미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정당 같은 경우에 외국 사례 같은 경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요거는 그냥 문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1페이지 밑에 표에 보시면은 미국, 독일, 호주, 일본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정당 같은 경우에 여기 프랑스가 안 나와 있지만은 이 프랑스는 그냥 선거 때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선거를 뛰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정당 취급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선거에서 일정하게 그 의원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정당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정당법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하고 독일 정도? 일본만 하더라도 정당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그냥 그 단체에 관한 법률을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국하고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지방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그 여지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우리 그 정당법은 어떻게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저 지방 정당을 못 만드느냐. 일단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정당법이 얼마나 우스운 법인지.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그 1조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아니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라면은 사실은 주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당연 해석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무슨 이론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이 문구를 보면은 그거는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게 당연 해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지방정당에 대한 헌법소원이 아직 그 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기가 되는데 계류가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진행을 안 시키고 있는데, 왜냐면은 그 당사자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다 각하를 시켰는지 그 결론을 지금 못 봤는데, 근데 헌법재판소 입장은 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라는 걸 전국 단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헌법을 전공하고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는 조직이다 그러면은 주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도 하는 조직이 당연 해석인데, 헌법 해석은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이 국민이라고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본안에 넘어가면 아마 그거 가지고도 싸움이 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조는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좋은 말 써놓고 목적 조직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니 이런 민주정치 건전한 발전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한국 사회에서는요 공산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목적 조항부터가 이게 굉장히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자는 거죠. 넘어가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다. 그 다음부터. 여기 이제 3조를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뒤에? 예.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앙당은 서울에 있어야 돼요. 중앙당은 대전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원이 전부 5,000명 이상 당원이 전부 저기 저 충남 이남에 다 있기 때문에 예? 어디 부산에다 중앙당 두겠다 안 되는 거죠, 우리 정당법상으로. 정당법상으로는 중앙당이 서울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정당을 만들게 되더라도 만일에 지방정당을 만들게 되더라도 이 조항이 있으면 우리는 부산 시민의 당이야. 그래서 부산에서만 활동해. 그래도 중앙당을 두려면은 서울에다 중앙당 두려야 됩니다. KTX를 타거나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앙당 사무를 봐야 돼요. 이런 조항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 물론 이런 정당법 가지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지만은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없고. 그런 다음에 이 도당, 시도당과 시도당 법정 당원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주 가보시면은 시도당의 등록사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조죠 그게? 17조에 나오죠. 17조에 17조에 보시면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지방정당은 예컨대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가 종로구죠. 종로구면은 종로구 또는 이제 종로구와 그 옆에 인접한 몇 개의 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방정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방정당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시당이 필요 없어요. 서울시당이라는 게. 굳이 서울시당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데도 이 정당법에 따르면은 시도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광역당이 단위의 그 당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5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18조에 보시면 각 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되고 전부 합쳐서 그래서 5,000명 이상이 돼야 기본적으로 5,000명 이상이 돼야 이 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5,000명 이상이 돼야 당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2,000명, 뭐 부산에 2,000명, 인천에 1,000명, 그래서 5,000명이 넘었다. 이건 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5개 시도당에 각 1,000명 이상씩 있어야 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5,000명 이상의 이런 어떤 그 당원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우리 정당법상으로는 지방정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다가 사실 지방정당을 만들거나 정당 설립이 이렇게 좀 자유로운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당 간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연합당이라든가 또는 연합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정당을 아예 선거 연합당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정당끼리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선거를 하든지 이게 가능한데 우리는 이 정치관계법 전체를 다 들여다봐도 그런 합당이라든가 그런 조항이 여기 정당의 합당밖에 없습니다. 이 19조 정당법에 19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따르면은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거나 다른 당에 합당될 때에는 합당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뭐 합동위원회를 결해서 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합당 이외에 다른 네트워크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더군다나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2조 요 뒤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합당을 하려면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서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합당된 때 그러니까 선거가 개시가 됐어요. 공지가 났어요. 중앙선거관리원에서 후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후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후보를 받아서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 합당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이게 이제 선거 연합당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합당될 때는 선거 끝나고 20일 지난 다음에야 합당했다는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선거 연합당이라는 게 우리 이 정당법 19조 2항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연합당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하고의 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도 한참 뭐 이렇게 정당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많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데가 저 밑에 그리스의 시리자라는 정당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소위 한국의 이 좀 운동권이나 좌파들이 시리자 봐라 빠지게 싸우니까 되지 않냐 모여가지고 싸우니까 되지 않느냐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이제 군소정당이라든가 이렇게 사회 변혁을 하고 싶은 정당들이 모여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정당법상으로 그게 안 됩니다. 거긴 그게 되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사례가 또 우리 이제 한국의 운동권들 좌파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얘기했었던 스페인의 포데모스라고 있습니다. 이 포데모스 구성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여러 지역의 지역 정당들과 그리고 중소 이렇게 그 좀 힘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 내지는 정당도 아닌데 이제 정치 활동을 표방하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 가장 스페인에서 위험한 자들을 만들어낸 그런 포데모스를 팠거든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법상, 공직선거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느냐? 지역정당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독재 정권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박정희나 전두환이 왜 헌법에다가 부치까지 집어넣어가면서 지방 정치를 못하게 됐냐? 막았느냐? 왜 막았느냐? 지방 정치가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또 뭐 지방 정치를 우리들은 민주주의 학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중앙정부는요 멀어요. 우리가 지금 뭐 행정자치부 장관 한번 만나기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서울시장 만나기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구청장 만나기 쉽습니다. 그 사람들보다는. 그리고 동장 만나기는 더 쉬워요. 통반장은 그냥 가서 보면 되죠.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빨리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아주 작은 단위로 내려가서 더 쉽습니다. 지방 단위로 내려가서 더 쉬워요. 그리고 서로 대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나의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중앙정부보다는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물론 큰 건 해결이 안 되죠. 법원 가야 돼서 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될 건 뭐 법원에 가야 되는 거니까 통장이 해결을 못 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빼놓고는 실질적 민원이라든가 당장 필요한 어떤 것들은 바로 이 그 옆에서 대면해서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상호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훨씬 빨리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의 최대 장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가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는 지금 예컨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근데 이건 정말 답답한데 하소연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게시판을 뜯죠. 그 20만 명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차라리 저 남대문 앞에다가 신문고를 갖다 놓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 저 뭐야 이거 보잖아요. 그거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 지금 우리 고마당 그 사람들이죠.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태극기 딱 자꾸 뭐야 이거 다 쳐다보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키보드를 칩니다. 근데 키보드는 저만 칠 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젠 할아버지들도 쳐요. 그래가지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주세요. 사람들이 청원을 올려가지고 막 30만 명이 몰려가니까 우리도 한다 해서 조국을 처벌하라는 청원을 올려가지고 20만 명이 그냥 쏙 몰려갑니다. 근데 그거 보고 있겠어요 대통령이? 네? 힘들어요. 근데 당장 옆집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걔가 계속 짓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통장 찾아갑니다.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라. 통장이 찾아와요. 와서 그거 좀 걔 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키보드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합니다. 이게 바로 참여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가지게 되고 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참여 정치가 나오고 책임 정치가 나오고. 이래서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고 민주주의 학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단위 안에서도 민주적인 그 어떤 사고와 내가 직접 참여하는 어떤 적극성과 이런 것들이 막 몸에 배고 연습이 잘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청으로 가죠. 구청장 나와 그러고 이제 도대체 이게 구정이 왜 있다고 하면서 구의회 의원들 너들은 뭐 하는 거야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또 경험을 쌓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중앙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고 실제로 거기 참여하게 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독재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뭘 해야 되는데 옆에서 아 그거 안 되는데요? 당신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 힘은 분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독재라는 건 내 힘을 나 혼자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독재인데 이거 계속 얘 대응해 주다가 쓰고 여기 대응해 주는 거 쓰고 뭐 이거
그러다 열받아 우왕청심하면 이건 진행이 안 돼요, 일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재 정권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전 풀뿌리 밟아버리죠. 다 씹어먹어버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이 지방자치를 하게 됐는데, 지방자치를 하는 데서 제일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역의 정치 조직입니다. 지역의 정치 조직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 힘이 되죠. 오죽하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집권자께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무슨 조직이라고 그랬죠?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개인이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의견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인 힘을 보여주는 게 진짜 이건 강력하게 뭔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막스 베버가 그런 얘기를 하죠.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 기구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막 막스 베버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 막 뭔가 그럴싸해 막 그런 거 사실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군대는 국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근대 민주주의 국가로 넘어온 체제 하에서 군대를 사적 조직이 갖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미국에 그렇게 좋은 군사 조직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 등기하고 국가에다가 다 등록하고 국가 관리받는 조직들입니다. 그냥 그거는 국가가 명령 내려가지고 움직여 해서 움직이는 그런 군대하고 달라요. 더군다나 한국은 무기 소지의 어떤 그 권리도 없어요. 미국은 무기 소지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규제 좀 하자 그러면은 이건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죠. 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국가만 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오로지 국가만 경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세콤을 쓰더라도 세콤은요, 국가로부터 허용받은 방호 이상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경찰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 국가 기관으로 직접 명령을 줘요. 자, 국방을 위한 폭력과 무력과 치안을 위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오로지 국가밖에 없어요. 그만큼 국가는 강대한 조직입니다. 이게 국가가 강대하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강대해야 되는, 이거는 좀 정치학적으로 이제 논란이 많이 돼야 되고 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편의상 이제 국가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럴 때에 저 혼자 가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이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군인 몇 명 보내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는 마음만 잘못 돌리면은 폭력을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폭력을 함부로 못 쓰는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조직된 힘이에요. 이게 조직된 힘은요, 싸그리 다 죽여버리지 않으면은 반드시 말이 되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키보드 때린다니까요. 키보드 하잖아요. 우리 너무 억울하다고. 요새 그 대나무 숲 얼마나 많아요, 대나무 숲. 근데 대나무 숲에 보면 좀 너무 치사한 얘기들도 많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하소연할 때가 있고 그것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조직화되면은요 건드리지 못해요. 저기 태극기 흔드시는 분들이 정말 미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저 사람들이 밉다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저 사람들 그냥 집어가지고 딴 데 옮겨버립니다. 여기 장애인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장애인들이 진짜 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막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 할 때 요때인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냥 덜렁 들어가지고 난지도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어요. 지금 월드컵 공원이죠. 그런 짓을 이제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눈치 보게 되죠. 문재인만 보는 게 아니고. 자, 그런 어떤 이 역학관계가 있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 어떤 조직화를 해서 뭉쳐있는 게 이 국가의 부당한 어떤 권력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견제 아주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당법상 전국 단위로만 뭉쳐야 돼요. 네? 서울에 있는 당원들과 저기 부산에 있는 당원들이 우리 서울에 있는 이 종로구에 있는 이 문제를 좀 한번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당원들 좀 모이자고 종로 당원들만 모이면 되죠. 부산 당원들이 뭐 이렇게 연대하러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뭐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서 간만에 놀러 와가지고 소주 한잔 하고 가시고 좋죠. 좋은데 실질적으로 뭐 종로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싸우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전국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도요.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지방 정당, 지역 정당을 얘기 배울 때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지역에 일본이 아베 같은 자들이 저 난장판을 이제 벌리는 바람에 아 일본은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좀 더 밑에 있는 나라야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중앙 정치 차원에서는 그게 뭐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 차원으로 내려가면은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역전제입니다. 요새처럼 한일 관계가 안 좋은 때 제가 이런 얘기가 또 친일파 소리 들 수도 있는데 그 일본의 지방자치와 지방의 그 어떤 그 이 정당들의 활동이라는 거는요 정말 대단한 역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 그 뭐 이 지역의 의회뿐만이 아니라 이 군소도시들뿐만이 아니라 대도시의 시장도 이 만들어내고요. 뭐 굉장히 정책 운영 발휘 잘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지역 안에 그 정당이 일본 말로 나와바리를 삼고 있는 그 영역 안에 있는 일들은 자기들이 정말 중앙정부가 어떻게 터치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처리 잘한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일본이 이제 이 행정기관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주민등록 제도를 배워가요. 그래가지고선 거기다 이제 꽂으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민등록번호 같은 번호를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매기려고 했습니다. 그게 전국민 그 배번호제라는 거였는데 한국 같았으면 아 이거 나라님이 하신다는데 해야지 여기서 그냥 다 그냥 주민등록번호 다 외우고 다녀야 되잖아요. 예컨대 거기 이제 그 요코하마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중앙전산망과 연결을 갖다가 그 요코하마시 자체에서 끊어버려.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주민들이 아니 내가 무슨 소새끼도 아니고 왜 나한테 번호를 매겨? 응? 내가 무슨 공장 로또 번호요? 뭐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맞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해. 번호 안 매겨.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번호 다 매겨가지고 한국처럼 이제 주민등록으로 매겨가지고 좀 관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번호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우리와는 상당히 좀 다른 상황이고 그럼에도 지금 그쪽에서 이제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게 왜 가능한가?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못 건드리는 정치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당 조직으로서 움직여가지고 실제로 의회에다 사람을 보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장황하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법은 어디서 만드는가?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법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개정을 하거나 없애거나 하기 전까지는 법이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국가법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저거 안 없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 이번에 그 안기부에서 프락치 사건이 또 터졌는데 다 보셨죠? 언론 다 들으셨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정부가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를 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보통 분이 요새 그 많이 심각하게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그들이 프락치를 심어가지고 프락션 나는 그 목적이 뭐였느냐면은 국가보안법으로 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살아있으면 언제든가는 작동을 한다 이게. 그럼 그걸 어디서 없애느냐? 국회에서 없애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국회에 더 많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못 없애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결국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가지고 스스로 그 책임을 받아 안고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이 어디냐? 바로 의회입니다. 법을 만드는 거. 그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겠죠. 구의회, 시의회 이런 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 한국은 구의회, 시의회가 굉장히 좀 힘을 못 써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저쪽 지방 가면은 아직까지도 이 구의회나 시의회가 특히 이제 그 기초 단위로 가면은 의회에 계신 분들이 그냥 지방 유지들 이런 분들이 그냥 동참회 뭐 노인정 어른들 표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냥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외국 나가가지고 뭐 버스 올라타가지고 가이드 쌈대기 들고 이러다가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뭐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 빼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방자치가 20몇 년 만에 좀 괄목할 만큼 성장을 했어요 한국도.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 어떤 계급구도가 그냥 남아있는 게 우리는 헌법상 지방정부가 만든 조례는 중앙의회가 만들어놓은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는 이 국회가 만든 법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밖에 안 돼요. 이게 법의 어떤 그 효과를 못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그 이재명 시장이 지금은 이제 그 저 경기도지사죠. 이재명 시장이 그 지역 뭐 화폐 만들고 지역 청년들한테 이제 그 수당 지급하는 거, 뭐 서울시장이 그렇게 했던 거, 그게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그랬더니 중앙 정부에서 하지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막 막았거든요. 그게 그 정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법률상, 헌법 구조상 문제가 많이 있는 그 조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걸면 얼마든지 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제 종속이 되어 있는 그런 틀에서 결국은 지방정부는 할 게 별로 없으니까 할 게 별로 이 국회에서 하는 것만큼 자기들이 영향력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저 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답답해하는 게 그겁니다. 기껏 만들어놨는데 이거 중앙정부가 법에서 이거 하지 말란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지역 단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권력분립의 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삼권분립이죠. 이게 이제 미국식 삼권분립인데 뭐 이것도 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길어지겠습니다만은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권분립이잖아요. 거의 의회주의 국가고 뭐 이제 미국의 대통령제를 그 받아오면 삼권분립 체계가 되긴 했으나 사실 이제 행정국가화되면서 이 국회가 뭐 이 저 뭐 행정부에 이렇게 종속되는 이런 경향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긴 한데 어쨌건 근데 이 그 권력분립의 원리의 핵심은 뭐냐면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견제와 균형인데 이 견제와 균형은 단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세 군데가 서로 견제해라, 균형 맞춰라 이런 수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견제의 균형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법원과 항소법원과 밑에 지방법원들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법부는 법관 개개인이 전부 독립된다. 국회도 마찬가지죠. 국회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은 기관 간 싸움이 붙었을 때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한 명하고 국회의장하고 싸움이 붙어도 권한쟁의가 가능한 이유가 그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원은 당연히 뭐 지금도 맨날 싸움질 하지만 국회의원끼리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법관도 법관끼리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 거고 정부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죠. 근데 국회는 정당을 가지고서 이 조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와 견제 균형을 해야 될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 차원의 당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이 뭐랄까 밸런스가 안 맞는, 균형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오늘 한 지금 20분 정도 한 것 같죠? 네. 근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응답을 좀 많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0분이 아니라 1시간을 하셨죠? 1시간?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40분? 아,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게 필요한가라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냥 좀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뭐 토론이라고 했으니까 토론하셔도 되고 지금 왜 이게 필요한가? 사실상 한국 사회가 정치 개혁이 지금 현재의 구도로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 패스트트랙 올라가가지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안이 지금 올라간 대로 통과가 될까도 좀 의심스러우면서 올라간 안 자체도 사실 그걸 개혁안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그 정도까지 가는 것도 대단하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한 스텝 더 가보자라는 건데 여기서 한 스텝 더 가면 이제 그 다음 한 스텝은 한 30년, 40년 후에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역시 정치학이라든가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잘 눈에 띄어는 부분이 있는데 개혁안에 보면 석패율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석패율제.
이 석패율제 아쉽게 졌다라는 거거든요. 이 아쉽게 진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게 석패율제인데 이게 뭐냐? 지역구 출마한테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역구 출마하면서 비례 명부에도 자기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구 떨어지면 비례가 만약에 표를 많이 받으면 그냥 비례로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 제도냐면 일본 제도죠. 근데 이 제도가 어떤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석패율에 의거해서라도 이 비례대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 안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부터 앞에 세우겠죠. 비례대표 이제 선순위부터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지역에서 위세를 떨치다가 어느 날 재수해서 떨어져도 언제든지 국회의원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나온 피해단이 뭐냐? 바로 저런 아베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베, 고노 이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되면서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당선이 돼가지고 저 자리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 보니까 완전히 고인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지금 석패율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개혁안에. 그래서 이게 일본처럼 되지 않겠느냐 많이 좀 고민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될 가능성은 많겠지만 이 안이 어떻게 될지도 좀 모르고 지금 그 비례 의석을 늘렸다고 하지만 75석 늘렸거든요. 75석으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43석이죠. 그죠? 여기서 75석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저 전국구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전국구였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그죠? 2004년도에 비례대표 바뀌기 전에 전국구였잖아요. 전국구 의원이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국구 의원이 제가 기억으로 한 70명인가 됐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은 그 97년도에 이제 IMF 터지고 나가지고 2000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였습니다. 왜? 경제 위기가 때문에 나라가 어려우니까 국회가 쓰는 돈을 줄인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줄였어요. 이게 좀 신기한 단어인데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죠. 그런데 그때도 비례 의석 전국구 비례로 보면은 전국구 숫자가 지금 비례 의석보다 훨마나 2배 정도 이상이 돼요. 비율로 따지면 그랬단 말이죠. 물론 이제 전국구 제도 자체가 웃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없어졌지만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 안 돼요. 사실 지금 개혁안이라는 게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75석으로 늘렸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한 걸음이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시겠지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화된 국가에서 전부 소선거구 제도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캐나다도 그거 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영국은 그 말 꺼내는 자들은 다 빨갱이라는 소리 듣고 있죠. 네. 그건 아예 말도 못 꺼내죠. 안 됩니다. 그래도 영국은 자부심 하나로 버티죠. 영국 그 위에 다들 보셨죠? 진짜 바로 여기 앞에 여당, 야당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얘기한다. 며칠 전에 영국 의회에서 아주 센세이션한 사건 벌어졌는데 서사건상이죠. 예. 어제도 일어났어. 그래요?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탈당해서 이렇게 와서 다른 당 자리에 갖고 전에 그래가지고 그 노딜 브렉시트가 지금 무산이 된거죠. 이게 영국의 의회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 나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의회주의 역사가 적어도 600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밖에 없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재밌죠? 아이슬란드 있을 텐데. 그게 아이슬란드는 지도 속국이었고 이게 자부심이라는 게 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걔네들이 명예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무슨 명예혁명이에요? 뭐 들여다보면 다 칼부리고 됐는데 그런데도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 나라니까 좀 견디는 거고 사실 제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번 그 개혁안 같은 경우가 과연 더 나갈 수 있는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얘기 안 됐었던 쪽에서 정치개혁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이 지방정당, 지역정당운동을 생각합니다. 이 정당법 깨는 운동. 왜냐하면 사실 지역에는 중앙정당 때문에 피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고 지금 거대 정당들도 하나 이제 메인 개혁안에 지금 그게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이 없앤 것 중에 하나가 지구당이라는 걸 없애버렸었습니다. 그거 누가 쓰냐면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2003년도에
정치 개혁한다고 여러 가지 그 세트로 법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지구당 폐지안을 넣었는데 그게 통과돼 버렸어요. 그거 통과시킬 때 오세훈이 어디에 소속해 있었냐면은 참여연대 소속이었습니다. 이거 생각 좀 되나요? 네. 참여연대 분들 반성하셔야 되는데 지금 참여연대는 몇 년 전부터 거의 10년 됐죠. 그 예전에 지구당 없애야 된다는 그 입장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지구당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없애는 앞장섰던 그런 왜 그러느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구당이 원래는 지역 정당이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 거대 정당에서도 사실 지구당 살리는 게 자기들은 좋거든요. 이게 이제 지방 정당까지 가는 과정이 걔들도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첫째로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정치 개혁을 하는데 정당법 개정 운동만큼 이 지역 정당 운동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 특히 이거는 이제 진보 진영이 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수 진영은 만들어요. 지역의 유지들이 지역 정당 만든다면 아마 우리보다 더 활발하게 만들 겁니다.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니까 더 활발하게 만들. 근데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수 양당이 거의 그 반으로 갈려가지고 이제 뭐랄까 그 나눠먹기 형태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되면은요 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정책을 갖다 풀어나가는 방법이 지금 생기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대 정당에다가 대리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리 정치를 계속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일본의 그 지역 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본 지역 정당이 가진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지역 정당이 지역 안에만 묶이다 보니까 사실 지역의 사안이라는 게 지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 사안이 전국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는 전국 사안이 지역에 들어간 지역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이제 중앙 정치판하고 그렇게 한번 뭐 해야 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일본도 지역 네트워크가 물론 활발하게 되기는 합니다만은 중앙의 거대 정당만큼 딱 뭐 할 수 있는 그 팔을 못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계속 이제 대리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역 정당이 상당히 힘이 약화돼 버린 그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이번에 이제 그 뭐죠 저기 그 신세구미 레이와 신사님. 그 당은 전국 정당이나 지역 정당. 전국 정당이죠. 전국 정당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우리처럼 전국의 시도당을 5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 5,000명 뭐 1,000명째 이거 없어요. 그거 없지만 그 사람들은 지역에서 만들어가지고 자기 뭉친 다음에 그 저도 아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냥 번 앞에 내세워가지고 그분은 떨어졌죠? 예. 비례면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자기 앞에 2명을 붙였죠. 그리고 굉장히 중증장애인이 비례대표로 당선이 됩니다. 이런 참 한국에서도 좀 못한 그런 일을 해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여하튼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사안을 진보적이고 어떤 좀 변혁적으로 만들어내는 데를 고민하는 분들은 이 지역정당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법은 안 돼 있는데 법을 만들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사례를 좀 집어넣기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또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지역에서 중앙정당에 전국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뭐 큰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이제 지역 당연 만들어 놓고 거기 자기 사람 싣고 그 사람들한테 밀원받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아시겠지만 지역의 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단체들이 일도 많이 해요. 좋은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단체들을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서울시에 있는 이 구 단위에 있는 단체들 중에 상당수는 자치구와 굉장한 밀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차원에서는 사실 정권이 바뀌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어지고 구청장 하나 잘 잡아가지고서 연임 몇 번 시키면은 일단 단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밀월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권리를 누릴 때는 한없이 누리지만 정치적으로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되느냐?
이 단체들이 좋은 일만 하면 괜찮은데 결국은 그 지역에 저 지방 정부하고 밀착해가지고 이해 집단의 어떤 형태로 자기들의 이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게 될 때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막히게 됩니다. 정보가 많이 막히게 되고 자원 분배가 제대로 안 되게 되죠. 근데 이건 정치적 책임을 안 져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던 문제가 없어요. 그럼 결국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할 수 있냐? 바로 지역 정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저런 어떤 그 몇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지방 정당, 지역 정당을 좀 해야 되는 게 있고, 사실 지금 정체되어 있는 진보 정치 활로를 찾는 방법은 제가 볼 땐 이거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 정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같이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뭐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 정당 만드는 거는 이제 지금 아예 없기 때문에, 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싸울 방법도 많습니다. 그래서 싸울 방법도 저 공직선거법보다 훨씬 재밌게 싸울 방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좀 빨리 정리한다고 10분을 더 써먹었는데 지금부터 궁금하신 거 있거나 또 의견 있으시거나 그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하시죠.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 시민단체에서 무소속으로 후보를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정당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무소속은 그냥 무소속이죠. 그 시민단체가 지원을 하는 것이긴 한데 지금 공직선거법상으로 굉장히 제한되는 게 많고,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은 사실 정당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그런 선거 공직 후보로서의 어떤 이 유리한 것들 다 지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정당으로 나오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뭐 틈이 시간이 있으면 공직선거부터 한번 저 올려놓고 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오늘은 다음번에도 기회를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는데 좀 확장해서 나가 보면은 지역 정당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당장에 그 정당법이 바뀐 채로 뭔가를 할 수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당장은 무소속 전술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후보 전술이죠. 그게 후보 전술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근데 무소속으로 나가면은 그냥 후보예요. 후보만 하는 거고, 후보로서 이 지방 선거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 지방 정당 운동을 무소속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소속인데 뭐하러 지방 정당 운동을 해요? 무소속 하면 되지. 질문. 예, 방금 질문하셨던 부분이 연동이 돼서 그렇다면 이제 무소속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정당의 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일환으로서는 무소속 후보를 애초에 이렇게 다시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내년에 총선이 있고 지금 우리가 어쨌든 노동정치 사람이 지역정당 운동과 관련한 지금 토론회를 준비한 이유도 그 다가오는 선거도 있고 앞으로 진보정당 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런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생각하시는 이 지역정당 운동 총선을 또 다가오는 총선을 어떻게 경유하고 어떻게 가져가야 지역정당 운동을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일단 전술적인 측면인데, 구체적인 전술적인 측면은 이제 저 혼자 생각이니까 이거는 그냥 제 아이디어입니다. 제 아이디어만 좀 말씀드리면, 사실 내년 총선은 벅찬 건 사실이에요. 지방선거 운동을 지방정당 운동, 지역정당 운동을 내년 총선에 맞춰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전개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시기가 바트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하고 싶다,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 정당을 만들었다라는 그 자체는 이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이게 그 지난 지방선거 때 2018년이죠. 2018년 지방선거 때 저희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서
이 지방 정당 만들어서 출마를 하려고 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왜 좋으냐면 지방선거운동 맞춰가지고 더 좋겠지만 일단 당사자가 되거든요.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헌법 소송의 이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게 당사자 적격입니다. 본인한테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그 침해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걸 헌법적으로 구제를 안 해주면은 내 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당사자 직접성, 현실성, 그런 다음에 이 계속해서 이제 그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가능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방선거가 한번 끝나고 나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미 당사자 적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끝났으니까 후보가 안 돼요. 4년 동안 또 기다리거든요. 사실 이것도 이제 그 우리 선거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어떤 과정들을 내년도에 가져간다고 하면은 좋은 방법은 뭐냐면 몇 군데서 지역장당을 만드는 겁니다. 몇 군데서 지역장당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정당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정당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거 연합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당법상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리고서 여기서 후보를 출마를 시킵니다. 선거 네트워크를 총선 때 지역정당의 선거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냐? 비례대표 때문에 거죠. 물론 이제 그 나라마다 이 좀 달라가지고 어떤 나라는 지역정당은 지방자치 선거에만 출마할 수 있게 그렇게 한정 지어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꼭 뭐 그 나라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거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지역정당이 지역구 못 내겠습니까? 우리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구인데? 지역구 선거인데?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결국 비례대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연합 비례, 선거연합당 비례 후보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단계들 전부 다 안 됩니다. 일단 선거 등록, 정당 등록부터 안 됩니다. 정당 등록부터 안 되고 선거 연합당 만들어가지고 등록하는 거 아예 법적인 이게 없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에서는 이거는 법에 근거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나왔고요. 세 번째로 따라서 당연히 거기서 비례 후보가 나오는 것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사자 적격으로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지역정당의 어떤 당원으로서 이번 공직선거에 나가고 싶은데 지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정당 정책을 이제 사람들 알리고 한 그런 자유, 그리고 공무단위권 이거 지금 다 침해하고 있다. 돌아가서 평등권 뭐 이거 다 갖다 다 침해거든요. 그래서 이거 침해돼서 내가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빨리 이거 헌법재판소가 이거 해결을 해라.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이게 이제 뭐 어떤 제도에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뭐 합법적인 뭐 법정투쟁 이런 걸로 그냥 그 투쟁이 국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쉽게 어떻게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과정이 한번 좀 전국 단위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많이 나올 겁니다. 지난번 2018년도에 있었던 그건이 그냥 거기서 죽어버린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그분만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하셨고 전국적으로 호응이 없었어요. 그 지역에서만 일부 뉴스가 됐었고 실제로 이거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는 거 사실은 헌법학자들도 모릅니다. 상황이 그래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종로 지역에 만들고 그다음에 종로나 이쪽 만들고 저쪽 서울 서부권에 좀 하나 만들고 경기도 하나 만들고 경기 북부 남부 이렇게 한 네 군데만 만들어놔도 네 군데가 선거 연합해가지고 이번 총선에 우리 지역구 후보 내고 비례 되겠다. 이래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 정부에서는 언론에서는 이거 받게 되는 거죠. 그 지역 정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심을 끌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술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모자란다는 거죠. 지금 9월이거든요. 내년 4월 10월 총선인데 지금 몇 달 남은 상황에서 이걸 다 준비해가지고 당 만들고, 물론 당은 뭐 몇 명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30명 이상이면 뭐 할 수 있는데. 보충 질문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실질적 고민이 지금 진보정당으로 나름 분류가 돼 있는 지금 현재 뭐 당의 소위 헌법이 보장하는 당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거는 현재 노동당 뭐 지금 비례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노동당이 법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당이고 그나마 또 민중당 예, 그 정도겠죠. 뭐 한국대는 빼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민주노동당 때부터 주당이 이제 폐지되고 나서 한때 그 지역정당과 관련한 당내에서 이제 토론도 많았고 이야기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좀 합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지역정당.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의 진보 정당들이 아마도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물론 내년 총선이 꼭 아니더라도 다가오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방식의 제안들을 좀 하고 토론회 몇 차례 갖고 한쪽의 축은 지역 정당의 축을 구축하고 지역 거점 몇 군데로 해서 준 상태라도 해서 이제 그쪽 정당들하고 제안해서 이제 선거연합 형태로 치르는 게 대단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 부분 외에도 저가 지금 가장 유력하게 지역 정당을 시작하는 후보지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경남하고 제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틀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남에 건설을 한다. 그럼 이제 어떤 면에서는 후보군도 좀 있고 이런 지역 정당이 동의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어떨까요? 그 이번 총선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남이나 제주 정도 두 군데에서 이렇게 띄워서 그렇게 선거 연합들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이후에 말씀하셨던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슈를 받아갖고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상당한 부분 유리한 지점이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 지역구 옛날로 치면 종로 이제 남부 북부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요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한 가지 좀 엉뚱한 질문인데 왜 노동당 또는 민중당 아까 언급하기 싫었던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지역정당 운동과 관련한 내용들을 왜 폐기 내지는 다시 논의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살짝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 앞에 하셨던 얘기하고 지금 뒤에 뭐 구원이라고 하셨던 그거하고 사실 같은 맥락에서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역정당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어떤 정치관계법의 틀을 넘어서는 정치운동, 정당운동하는 거는 오히려 쉽습니다. 싸우면 되는 거니까. 우리 다들 싸움을 크신 분들이잖아요. 불굴의 역전의 용사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집행위원장님 얼굴만 봐도 벌써 보통 싸움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싸움씩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 싸우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국가기관하고 싸우고 그러고 소송 내고 그러는 거 우리도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또 돈 안 받고 해주시니까 얼마든지 하십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헌법소원은요 이 변호사 강제주의예요. 변호사가 없으면은 소송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근데 우리는 자원이 있죠. 변호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끌어오면 여러 명 끌어올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이제 정작 실물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다른 당들, 소위 전국 정당들, 이 당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첫째로 이게 그런 거예요. 세력이 큰 정당은 우리랑 손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 우리 세력인데 뭐 하려고 저 한 동네 몇십 명 모여 있는 우리 저 당협에 있는 당원들만 모아도 쟤들 몇 배가 된다 뭐 하려고 뭐 술을 잡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반면에 세가 모자란 정당은 안 그래도 내 한 표 가지면 아쉬운데, 그죠? 내 한 표가 아쉬운데 이거 했다가 저쪽 사람들이 내 표 가져가면 이건 곤란해지죠. 선거연합당이라든가 선거 네트워크를 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후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고 당신은 여기서 내는데 우리 이쪽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당신 선거운동 해주고 이쪽에 사는 그쪽 사람들은 우리 선거 해줘라. 이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밸런스가 맞는데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 우리도 여기 열심히 할 테니까 거기서 열심히 해줘 그래놓고 이쪽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데려와서 이제 선거운동 해버리죠. 이쪽 가가지고 내 선거운동. 이런 선거운동 서로 진짜 신뢰가 쌓여있지 않으면 곤란한 거고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첫째로 지금 보면은 진보정당 차원에서 아까 뭐 민주노동당 이후에 진보정당에서 지역정당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있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당적 차원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논의한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없고
진보정당 쪽에서 활동했었던 분들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데가 생기면 우리 연대하겠다, 같이 하겠다 이거는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어떤 그 정치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원칙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은 사실 진보정치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원리주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건 저쪽에 보수 쪽에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아무리 그래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직접 민주주의 3종 세트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는 안 돼 있죠. 국민투표, 국민바람, 국민소환. 국민투표 같은 경우에 헌법에 있긴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되면은 진보 쪽 사람들만 유리한 거냐? 주민소환제 도입해가지고 진보가 덕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든 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이런 게 지들한테 유리하건 안 유리한 거 누가 생각 무거운 건데 있는 거 지키는 게 보수인데 있는 것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주장하라고 만들자고 했던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단 전국 정당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본질적으로 이 자기들이 그 영역 안에서는 그나마 그 알량하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지역 정당이 만들어지게 된 아직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대단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당황하고 계산이 잘 서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리자나 포데모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얘기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진보정당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쏙 빼놓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독일이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특히 통일되고 나서 있었던 어떤 여러 사람들 보면 그 동독 지역에 있었던 그 말 그대로 동독 지역의 일부 지역의 지역 정당일 수밖에 없는 지역 정당들과 독일의 3인당이 같이 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그 사람들한테 이 독일 소독의 의회가 표의 인센티브를 더 줘가지고 당선자들을 늘리게 해주고 이런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또 지금 말씀드린 지역 정당과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전국 정당과 지역 정당이 네트워크를 하는 과정도 많고 지역 정당끼리 모여가지고 전국 정당하고 맞서는 경우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 질문했었던 거기에 답을 정리하자면 저는 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선빵 치는 걸 한번 봐야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직은 그런 생각도 많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더 질문이 좀 다양한 방면에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질문거리가 있으신 분도 질문하실 예. 네.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좀 결이 좀 다른 거라서 질문을 망설였는데요. 사실 지금 청년층에서 어떤 동력을 가지고 이슈가 되는 건 아무래도 페미니즘하고 퀴어 이슈일 텐데, 그 이슈들과 지역 정당론이라는 게 엮일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 그 이슈들은 아무래도 주로 공중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신주쿠구 같은 경우에 구 차원에서 시민결합이 조례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일단 일단 먼저 궁금한 게 한국에서 이런 식의 제도화가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왜 이런 식의 운동이 어떻게 엮일 수 있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컨대 성소수자들 간에 이렇게 이제 가족이 아니라더라도 성소수자들 간에 어떤 연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같이 살 수 있고 거기서 일정하게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장하는. 지금 우리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컨대 보호자 정도 안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례로 보장을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조례로 그거 만들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요.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 법의 서열이 이 완고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뭐 조례 만든다는 게 현재의 이 법 체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 자체가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 뭐 조치만 담아놓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다.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다. 근데 지역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같이 사는 사람이 보호자로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병원에서 안 따르면 그만입니다. 왜냐면 법상 소위 말하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 가족으로 돼 있는 사람 내지는 그에 준해서 그 인정을 받은 사람, 법으로 그 사람만 보호자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이 그 지방 분권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역 차원에서라도 가능하게 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퀴어라든가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죠. 소위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 소수자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럼 지역 정당을 하게 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사실 지역 정당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전국 정당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나 저기 어디더라,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호주인가요? 거기는 예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몰려가서 거기서 지역 정당 하는데 다 자기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지역 정당을 결합을 하는 거죠. 한국 사회는 지역 정당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역을 먹어치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조직들이 꽤 돼요. 네. 있습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여러 정당을 망쳤죠. 아무튼 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지역 정당은 못 만들어요. 예. 우리나라는 그 지역 정당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정당까지는 못 갑니다. 까지는 못 가는데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지역 사업을 다 따가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활동과 재생도 다 하고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하게 사는 분들인데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성소수자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 소수자의 문제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발이 터지는 것만큼 싸우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는 거는 이 전국 정당이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지역 정당이나 전국 정당이나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지역적 차원에서의 한계를 극복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작은 지역 안에서 비례적으로 숫자로 늘려가지고 그 지역에서 정치적 활동을 벌이는 것은 차라리 그 어떤 작은 형태의 꼬미를 만들어내는 데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혹시 그냥 정말 법적 구속력 없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등록하고 그냥 무언가 제도적으로 어떤 부산 관계라던가 다른 어떤 정체성이라던가 무언가가 그냥 있다 정도의 조례는 가능한가요? 조례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정치적인 의미는 가능해요. 이게 정치적 의미만 갖는 거죠. 그거는 조례로 만들면 어쩌면 그 실질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정도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과연 지금 그 지방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자한당 의원들이 그런 조례를 만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지금 그 계속 정체돼 있고 서울시 인권사. 예. 참 그렇죠. 안타깝죠. 예, 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그 부문의제라든지 뭐 하여튼 소수자 운동이 오히려 지역 정당이란 형태를 활용하기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일본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그건 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결국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지역 정당이라는 어떤 그 전술이 뭐 그렇게 좀 장점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대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거의 뭐 정치적인 의미가 거의 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나라인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지역 정당을 구성을 뭐 어떻게든 뭐 각자 나름대로 한다
손친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태원에서 뭐 퀴어당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용산의 퀴어들이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저기 모 연합처럼 뭐 진짜 등록을 다 거기다 하면 모를까, 예. 그렇지 않은 이상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강남 서초에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활동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 그거거든요. 직주가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 지역 정당이라는 게 직주가 일치되는 거, 그러니까 뭐 불경 노동 벨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수도권도 저는 지역마다 좀 다르다고 보고요. 예, 지역마다 좀 다른 게 조금 힘을 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이 좀 오래된 지역의 주민들은 이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다 뭉개고 아파트 단지 지어오는 데서는 사실 제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는 지역 정당이 아니고 그 아파트 주민회거든요. 아 그렇죠. 입주자회 뭐. 그 요새도 입주자회들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그거 완전 그 안에서 정치판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입주자회가 나서가지고 전 입주자를 때려주면 진정한 입주자회가 나와가지고 또 좋은 입주자를 때려고 지금 그게 막 난장판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긴 진짜 정치적이죠.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이 소위 그 변혁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단지 하나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식으로 마음만 먹으면 몰려가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고 진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당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수도권,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은 말씀하셨다시피 직장과 이 거주지가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자기 거주지 안에서 지역 정당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거주지가 아니라 진짜 많이 생활하는 곳, 직장이 될 수도 있죠. 거길 근거지로 해서 그쪽 지역 정당 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다시 그 좀 소수자 문제로 들어가자면 이게 어느 쪽이든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술적으로 유리할 때를 판단을 할 판단력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전국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전국 정당은 오히려 내부적으로 이제 특히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소수자들이 어떤 그 나름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할당을 해주긴 하는데 그게 이제 더 큰 형태로 발전하면 좋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제 할당을 해준 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전체 틀을 깨는 어떤 그 자들로 또 분류가 되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우리들끼리 있을 때 얘기하는 것보다도 말을 더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반면에 이제 지역 정당 대신 이제 그쪽은 뭔가 일이 생기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일을 만들어내는 거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죠. 반면에 지역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일을 효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버겁긴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뭉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하고자 하는 바, 특히 그 지역 안에서 이 지역을 진짜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국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표본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죠. 또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가는 사실 이거는 정말 전술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정당법상에 보면 정당 그 입당하는 당원의 자격이 있거든요. 이 자격에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정당법상으로는 이중당적을 금지해요. 근데 이중당적인지 아닌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직선거 해가지고 그 명부 얻지 않는 이상 그걸 거두면 안 돼요. 그거 거두면 바로 헌법소로. 네.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아주 민감한 정보들이 정치적 성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기관이 함부로 가져가서. 그래서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이 털릴 때
예, 그때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게 그 당이 해산당했다는 것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지만은 그때 수사기관이 그동안 진보 정당이라는 것은 살짝 발만 걸쳤던 사람들의 행적까지도 이제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거 되게 민감한 거 이거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법은 그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선거 연합당 같은 거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당적이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내가 뭐 녹색당 당원이기도 하고 뭐 노동당 당원이기도 하고 저쪽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뭐 민주당 당적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디 선거를 왜 이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도대체 이 저 기후 변화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으니 나는 정말 녹색당에서 내놓는 그걸 가지고 내가 공약을 건 거니까 그럼 자기가 녹색당으로 나가면 돼요. 예. 선거 연합당이 그래가지고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저쪽으로 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의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무슨 법으로 당적을 정해놓고 이중당적 안 돼. 이거 어떻게 그걸 할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유리한 어떤 스탠스를 차지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게 뭐냐면 지역정당 당원도 할 수 있고 전국정당 당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법을 지금 가지고 싸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딴 거 그 지금 얘기하신 지역 정당의 모델이 어쨌든 지역 정당 만들어도 그 최소한 단위, 중단 단위와 그래도 필요한 최소 요건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걸 지역 정당화하는 것과 그러니까 현행 정당법에서 그 정당의 창당에 대한 제한 규정을 확 지역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네.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뭐 내용이나 아니면 과정이나 차이가 있을지 의견이 어떠신지. 그렇죠. 아 지금 사실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금 전국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정당법상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 5개 이상의 광역시 단위, 광역시군 지도 단위에 각 단위마다 1000명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5000명 만드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에서 어렵습니다. 저쪽에 있는 분들은 그냥 만들. 왜냐하면 그 보수적인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도 명단만 가져가도 저거 몇만 명이 나옵니다. 그냥 당 만들거든요, 저희. 우리는 그거 힘들죠. 우리는 민주주의적으로 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절차가 나오는데 이게 못 만들거든요, 사실. 힘들어요. 힘든데 그러면 적어도 그 각 시도당마다 몇백 명 뭐 그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 그 시도당은 1000명이고 그 발기인 같은 거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발기인이 몇백 명이다. 등록을 해야 된다. 200명. 중앙당에 200명, 시도당에 100명이에요. 저거밖에 안 돼요. 발기인은. 그리고 예전에 지구당이 있었을 때 지구당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30명입니다. 네. 30명만 하면 되죠. 지역정당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되겠냐? 1000명인데 아니 뭔 1000명이냐? 발기인이 100명인데 시도당 발기인. 우리는 30명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해방 당시에 미 군정이 이 난장판이 벌어진 그 해방조국의 남한 사회를 갖다 군정을 하면서도 정당 설립 요건 30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 30명 모였으니까 당할래 그러면 그냥 해 이렇게 그냥 다 놔줬어요. 그 당시에도 저기 어디야 전국적으로 정말 그 자주적으로 자치적인 어떤 그 공간을 만들자고 만들었었던 그 인민회의들 그 나중에 미 군정이 다 부셔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은 그냥 다 놔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보면은 한국 정치학회 같은 데서 여기 그 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표가 있는데요. 여기 이 정치학회에서도 지금 내놓은 지역정당 설립에서 당원 요건이 30명 이상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미군도 5명이 가가지고 우리 당하고 다 해줬는데.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이 요건을 만들어낸 건 우리 마음대로라는 거죠. 이걸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마음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마음이고 그래서 뭐 지구당, 창당, 승인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정당법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위헌이니까 정당법 폐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처럼 정당 이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을 만들 때는 단체 설립 요건만 갖추면 정당으로 이제 그 선거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선거를 나갔느냐 그리고 선거에서 일정하게 표를 얻었느냐 이것이 정당의 표지이지 이걸 무슨 중앙당이 서울에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정당법 자체를 폐지 운동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나가게 되면은 이제 좀 상황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한 30분 정도 그 질의응답을 진행을 했고요. 뭐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발제해 주신 거에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 거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역 정당들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로 하는 바는 이제 지역 정당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자주적인 지역 정당들이 이렇게 설립되고 그것들끼리 어떤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 그 선거 연합 같은 걸 이제 형성하고 그러면 이제 뭐 에스파냐의 뭐 포데모스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런 진보적인 정치 집단이 이렇게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그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그게? 예.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지금 당연히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서 목표로 하는 건 결국 이제 비례성 강화인 거고요. 이제 우리가 그죠? 기본적으로 또 그 진보적인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구 이렇게 특히 소선거구제보다는 이제 비례제가 더 이렇게 확실히 적절한 제도인 거는 확실히 맞는 얘기인데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의 어떤 얘기를 보면은 그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부분이 있어서요. 특히 이제 지역 정당이라는 특히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지역에서 어떤 이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민들을 대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뭐 정당 내지는 정당 같은 것이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 이제 뭐 부울경 같은 이런 데 같은데 이제 무슨 좀 민주노총 같은 데서 좀 조합원 조직화되어 있고 뭐 이런 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강원도나 경북 내륙이 뭐 이런 지역은 거의 진짜 지역의 그 자립도가 완전히 그 시궁창에 처박혀 있고 이런 데에 사는 지역민들은 무슨 어떤 진보적인 의제 뭐 어떤 이런 거보다는 그 어떻게 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자기 지역에 지원금 끌어오고 사업 따내오고 이런 게 그 지역에 사는 그 지역민들 유권자들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비례대표보다는 이제 선거구제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역정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왔으면서 이제 비례성 강화라든지 이런 어떤 이념정당 같은 거를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외면받는 결과로 나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그렇죠. 점이 네. 좀 우려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예. 당연히 외면받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뭔가 뭐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따로 생각난 게 있으신지요 좀 여쭤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정당 정책을 만들어서 그 유권자들에게 그 설득을 하고 어필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제 문제인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그 패스트트랙 태운 그 개혁안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잖아요. 75석 꼴랑 그 만들어 놓는데도 지금 저 지방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이제 그 받지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저기 어디야 그 평화민주당 지금 다 깨졌지만 그쪽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지역구 출신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합니다. 이게 범여권으로 포함이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도 이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 지역이 딱 잡고 있는데 적어도 이렇게 그 지금 비례를 늘리게 되면은 지역을 줄여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되는 위헌 판결 때문에 이번 선거구 그 획정하는데 인구 비례 맞춰야 되거든요. 최소한 2대1까지 맞춰라라고 좀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선거구 획정하면서 2대1까지 맞추는 데다가 거기다가 저 비례 75석 늘려가지고 지역을 줄이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선거구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의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방정당, 지역정당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메리트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메리트를 살리는 데 주력을 하다 보면 오히려 진보적 의제를 지역에서 얘기하기는 좀 껄끄러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죠. 뭐냐? 바로 중앙정당들이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에서 당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지역 사람들은 이제 그쪽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돈 끌어가지고 이제 뭐 우리 동네 돈이 왔어요라고, 예, 아 그래야 좋지 않겠어요. 막 이거 다 그 아까 진짜 그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지역 주민들도 다 알아요. 그 돈 나한테 돌아놓은 꼴 한 푼도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 돈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옆집에서 하는 그놈이 다 네. 이상한 데 들어가고 어느 날 가봤더니 뭐 역 앞에 무슨 이상한 저 동상 하나 서 있고 막 항상 박지죠. 무슨 박쥐 나는 박쥐 구경도 못했는데 전부 다 금이라더라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도 그거 알아요. 오히려 자기한테 이게 생활에 딱 와닿는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 부분에서 오히려 저 중앙정치 하는 분들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낫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되고요. 지금 이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 나쁜 거죠. 막 이러면은 이제 그 노인네들이 야 이것들이 빨갱이구나 이러면 이제 안 찍게 된다는 그 실제로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정치라는 측면에서 이 좌파 진보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 많이 하시고 이게 원리 원칙적인 얘기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사실 표가 나오는 거는요. 나하고 눈 많이 마주치고 내 옆에서 내 말 많이 들어주고 나 저 힘들 때 손잡아줬던 사람 찍게 돼 있습니다. 빨갱이들 뭐든. 그리고 그 얘기한다는 것이 이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뭐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완전히 완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태극기 들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뭐라 그럴까 가치관이 다르고 그분들이 너무 뭐 이렇게 생각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가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박탈감이 너무 큰 분들이에요. 오히려 그분들은 지역 정치 같은 데서 지역 정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감싸주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경험을 교회에서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 태극기 한번 들고 나가서 말 한마디 했더니 박수 쳐주고 거기서 다 자기가 받았던 박탈감을 치유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커버해 줄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신자유주의 극복하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시골 사는 사람이 그 감자밭 이렇게 막 땡볕에 감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신자유주의를 할머니 극복하셔야죠. 이게 지금 그래서 뭐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거는 그거 어차피 안 하실 거잖아요. 가서 같이 감자를 해주고 뭐 어려우시면 제가 동사무소 한번 갔다 올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못 살고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 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죠. 네. 지금 저희 7시 반에 시작하셨는데 7시 40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시간 50분 정도 지났는데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런 토론회에서 제가 연속 질문을 최고로 오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사가 굉장히 많아갖고요. 아까 좀 전에 여기 동지가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좀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시골로 이사간 지 이제 한 9개월 되다 보니까 이게 소위 지역 정당을 얘기할 때 딱 시골 와서 진짜 결정적으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저같이 들어가서 포스트가 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처럼 강원도고 어디고 어디 충북이고 곳곳에 의외로 공감하고 호흡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포스트가 될 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치고 들어가기 좋은 데가 많습니다. 시골 학교는 거의 가족적인 분위기거든요. 거의 소위 얘기하는 학부모위원회라는 게 학교에 소속돼서 그 안에서부터 해서 소위 해서 지역 정당의 의지가 전력 전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비례와 관련한 문제는 가장 제일 먼저는 기초의회부터 아까 우리 윤현식 위원 얘기한 것처럼 지역을 장악하고 지역에서 계속적인 스킨십을 통해서
그래 나중에는 제가 진짜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스킨십이 필요하고 작업들이 필요할 거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만약의 경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역 운동을 지역 정당 운동을 좀 어느 정도까지 합법의 건강까지 끌어올렸다. 그래서 이제 경남도당, 예를 들면 울산당, 무슨 부산당, 경남당, 충북당 뭐 엄청 많이 생기면 좋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네트워킹을 얘기하는데 저는 살짝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 운동을 처음 만들고 시작하고 할 때 그나마 이제 우리가 그게 합법화되면 소위 얘기하는 태극기 아저씨들도 지역당 만들 거고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만의 네트워킹이 필요할 텐데 그 네트워킹은 어떤 형식으로 소위 만약에 그게 보여주면 또 종합의 형태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고민이 살짝 있어요. 혹시 생각하는 모델이 있다면 간략하게만. 모델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근데 일단 지역 정당이 세를 얻으면은 전국 정당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전국 정당이 분해돼 가지고 지역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지가 그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정치거든요. 살아있는 생물로서의 정치고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독일 녹색당 같은 경우가 사실 그 한 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독일 녹색당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주요한 연정 파트너가 돼서 독일 이 중앙 정치 자체를 장악하고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만은 일본처럼 중앙 정당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 저 의원하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해서 우리 동네 따로 모여 이래가지고서 지역 정당 만드는 경우도 이제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사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구상을 하게 된다면 아마 꿈꾸는 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공직선거법 개정하는 것보다 이게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하신 것 중에서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트워크에 저는 지역 정당이 너무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행동 반경을 좀 줄이게 될 거다. 차라리 네트워크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정당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물을 가지고서 네트워킹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공유를 했기 때문에 더 나은 향후의 정치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네트워크 때문에 뭔 일을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차라리 지역정당은 그게 더 자유롭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예컨대 울산당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때 인천당이 만들어집니다. 옛날에 뭐 큰 정당 있을 때 같이 있었으니까 더 좋지 않겠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둘이 아주 원래 옆집 같이 살던 형제들끼리 어긋장 나면 원수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아니 쟤들 옛날에 한 식구였고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저러고 싸워? 이러고서 궁금할 수 있겠지만 그 나름의 사정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사정이라는 것이 괜히 명분과 뭐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그 고집 때문에 그냥 어거지로 웃기는 것보다는 그 사정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사정을 앞에 내놓고 난 이제 야 이거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지역 정당의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2시간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좀 거기서 확장된 이제 정치적인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하는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노동정치 사람이라는 단체의 역사도 그렇고 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뭐 저기 노동당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킹을 신경 쓰다가 보면은 뭐 죽도밥도 뭐 못 만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어쨌든 그 노동당에서 해산 주장하셨던 분들이 이제 일각에서 지금 이제 정당 운동을 뭐 우회인지 아니면 이제 정당 운동 그만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뭐 비정당 그 운동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길래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지역정당 운동과도 뭐 비슷한 면모들이 있죠. 있고 뭐 그래서 한번 들으러 와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온 걸 보니까는 뭐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당 이제 그 어디서 얘기하는 정당이라는 건 결국 전국 정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그 많은
그 분들이 어쨌든 정당 운동을 했던 분들이고 결국에는 그 사고 체계가 그 정당적인 틀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거를 극복해 나가는 걸로서의 그 지역 정당 운동의 좀 전망을 그리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 좀, 예. 그 질문하시면서 뭐 제가 할 얘기를 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죠. 그 전국 정당에 익숙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뭐 음으로 양으로 또 그런 경험을 사실 이 노동정치 사람에 계신 분들은 다들 그 아픔을 가지고 있죠. 헤어짐의 아픔, 뭐 찢어짐의 아픔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전국 정당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아픔들이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지역 정당은요, 기질 그 전국 정당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이 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굉장히 컴팩트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도 뭐 그 넓은 바운더리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 안에서 원하는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선전선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중앙당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 정당식으로 가져간다면은 오히려 이제 이 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아니 전국 정당식으로 가져가겠어. 그러면 그거 가져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체와 다른 점은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정당, 지역 정당이 됐든 전국 정당이 됐든 그 정치적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뭐 어떻게 스스로 떠맡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이 어떤 비정당적 정치 조직을 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 정당 형태로 가시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정당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뭐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예전에 뭐 마포 파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당처럼 엮여가지고서 후보까지 냈는데 단지 당이 안 들고 파티라고 했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이 아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죠. 근데 한 십수년 전에 옥천당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정당 조직처럼 만들지도 않았고 그냥 후보 한번 내보고 싶어서 옥천당이라고 이름을 걸었는데 당이라는 이름 걸었다고 해가지고 된통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다 걸렸죠. 이거 되게 재밌는 나라예요. 파티는 괜찮고 당은 아무튼 예.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제 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비정당적 조직이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연대 같은 케이스. 저는 참여연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한이 맺혀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참여연대의 구성원들을 과거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NGO다. NGO. 그 NGO라는 뜻이 넥스트 가버먼트 오피서들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보세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의 그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음 선거 때 몇 분이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NGO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치적인 어떤 자신들의 의견과 행사, 특히 시민단체 내에서 거의 그 포식자의 역할을 하는 위치에 처해 있는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구당 폐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그 정치적인 사안에서 이 정치인들의 이 명줄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는데 앞장서셨지만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다 집단적으로 단체가 책임진 적은 없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다 정당들이셨죠. 아무리 꼴엑스 같은 자유한국당이라고 해도 선거 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노력을 그들은 태극기 부대 앞에서 하는 것일 뿐이고 그런 거죠. 저는 지금 뭐 그거 말씀하셨던 분들이 이야기하는 비정당적 정치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 뭐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혀 없고 다만 이제 그 단체와 정당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지역 정당도 역시 정당이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정치적인 자신의 어떤 그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지금 약 1시간 아니 2시간 한 10분 정도 왔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신지? 합시다. 그럴까요? 뭐 막판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누가 아니에요. 전 어깨가 아파요. 네, 그 오늘 뭐 긴 시간 지금 서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좀 네, 큰 박수로 좀
고맙습니다.